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최리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도 또 금요일장이고 뉴욕 증시 분위기 봤을 땐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장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FOMC에서 양쪽 하나 축소 결정이 나고 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을 했었죠. 우리 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장중에 하락 반전까지 심하면 했었었고 종가상 1포인트밖에 코스피 기준 오르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르지도 못했었죠.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 장 초반에는 2000포인트 회복 시도가 분명 있었고 우리 모두 확인했는데 말이죠.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얘기들 하시는 엔저 리스크 때문에 자동차주가 시총 비중이 제법 큰데 급락한 것이 급락의 원인이었다라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5월처럼 동남아시아에서 그랬듯이 신흥국, 이머징 국가에서 자금이 달러 강세 여파로 유출될까봐라는 걱정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국 증시가 어제까지 8일 연속 밀렸거든요. 단기 금리가 6개월 내 최고치로 뛰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 우려가 중국 쪽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도 안 도와줘? 라면서 시장은 그냥 저점까지 거의 밀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변수가 한 가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BOJ 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부양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엔저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자동차주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이미 급락을 보고 과도하다라는 사인들도 나오는 모양인데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환율과 자동차주의 관심이 초집중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일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전문가 5분의 전일장에 관한 의견 한 줄 의견으로 받아보니까요. 최승 차장님은 FOMC 기대감 그러나 엔달러 환율에 무너졌다 하셨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5년 2개월 내 최고치로 104엔대를 돌파했었죠. 정영훈 팀장님도 분명히 글로벌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 엔저 영향 때문에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됐었어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엔저 그리고 통상임금 이슈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업종이 겨박지로 급락했었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도 전강 후약의 장세 자동차 업종의 약세 그리고 안상현 대리님은 엔화 약세 때문에 용두삼이었던 시장이었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엔저 때문에 자동차주가 급락했고 때문에 FOMC 모멘텀을 거의 못 받고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됐었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뷰입니다. 최승 차장님은 지수가 오늘 만약에 더 빠진다면 지금 한 1970 정도인데요. 경기 회복 수혜주 위주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단 사실 해소된 건 맞기 때문에 조정 심하다 매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매수 사인 오케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일단 연말이라 폐장일까지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투자 심리가 그렇게 활짝 펼 일은 없겠는데 조선과 은행 섹터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전일 그래도 외국인 수급은 괜찮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물 쪽에선 1000억 정도 매수가 잡혔고 선물 쪽에서 또 굉장히 왔다 갔다 했었지만 종가상은 일단 7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은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엔화 약세 그리고 중국의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오늘도 상승세 조금 발목이 추가적으로 더 잡히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오늘 석관동 지점에 계시는 안상현 대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참 아쉬웠어요. 이렇게 오전장에서 잠깐 반짝하고 말았었는데 엔저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단기 금리도 악재가 될 것 같다. 추가로 조금 더 발목이 잡힐 것 같다. 이런 이슈 잡아주셨네요. 예, 지금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뷰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리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그 미국의 연준은 그 소규모 테이퍼링 호재로 작용하면서 경제 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유럽 증시는 1.5% 안팎의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부담감 속에 경제 지표도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조금 더 우려스럽게 0.13 오른
104.22엔으로 거래가 됐고, 야간 선물은 259.9로 0.17% 정도 상승해서 저희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그저께 그 FOMC가 시작을 하면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조기 시행을 했는데요. 월간 국채 매입 규모가 400억 불로 기존 450억 불에서 조금 축소된 모습이었고, 모기지 증권 매입 규모도 350억 불로 축소가 되면서 그동안 그 금융시장 정책 불확실성을 가져왔던 그 테이퍼링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중국 단기 금융시장 불안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민감주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지속이 되었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지수의 상단이 제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프리 어닝 발표 이후 코스피는 재차 방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 정책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아시아 수출 사이클 상승이라는 매크로 개선세는 국내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연말로 접어들면서 수급이 취약해져 있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과 중국 쪽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오늘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엔화 약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코스피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단기금리 상승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축소될 리스크가 지금 현재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또한 코스피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중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좀 확인을 해보면서 코스피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일 투자 전략은 핵심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나고 현금 비중은 확대하는 전략과 ETF를 통한 트레이딩 기회를 엿보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핵심 포트폴리오는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한국전력 등을 추천을 드리고,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은 야간 선물이 0.17% 정도 상승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장 초반 강 보합권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TF 단기 트레이딩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를 좀 하신 후에 2,000포인트 이상이나 부근되시면은 그것도 재빨리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테이퍼링 이후에 압축 투자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하이닉스, 한국전력 좋게 보셨고, 레버리지 분할 매수 정도도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유신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은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권력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직 실전만 있는 증권 투자 연습이 전일이었으면 참 좋은데, 그죠? 넘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FMC 이후에도 방향성이 없는 듯 보여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뵀었을 때 1960포인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뷔페 식당에 온 것처럼 살 종목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엔저 부담 때문에 어제 전강 후약 모습으로 끝났고, 자동차주가 급락하면서 하락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향후에 자동차주 전망도 엔저 전망과 함께 같이 좀 들어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은 언제까지 내릴 건지 코스닥 전망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예, 우선 오늘 미국 시장은 원저처럼 마감이 되었는데, 전일 미국 시장이 일단 불확실성 제거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튼 하긴 할 건데 언제, 얼마만큼의 크기,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만족치를 어저께 충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개별적인 요소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전부 다 기업적으로 자체의 분석들이 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엔저 이야기 이 부분에
가면서 생각해 봐야 부분이 바로 미국의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엔화가 저평가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엔화에 대해서는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밌는 사실은 달러는 강세니까 수출 기업의 일반적인 달러 베이스인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반대로 엔저는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과의 유사성, 산업의 유사성이 좀 깊은 종목들은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 엔저의 리스크에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운다면 엔저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면 매출을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 손실 부분이 상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약간의 어떤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떨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조적으로 엔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분명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는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자리는 아니다. 아직은 매출의 증가 부분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1, 4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해 나간다면 현재 지금의 가격은 분명히 굉장히 또 저평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짚어봤던 부분은 엔저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오늘 장세 살짝 짚어보면은요, 일단 그 MSCI 한국 ETF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61.88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포인트는요, 우리나라 지수의 2000포인트에 상응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흐름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장난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2월 중순까지 선물에서 매도한 규모가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자,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투기적인 풋옵션 매수까지 들어오니까 시장을 급락시키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선물의 하락에 의해서 거래소에서 현물이 튕겨져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조가량의 현물이 튕겨져 나왔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5일 동안에 외국인들 선물의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히 현물 매도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2조 정도의 선물 매도 규모가 있는데 지수가 바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 가버리면 이 외국인 투기적인 이 선물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장 초반에 선물로서 장을 계속 찍어 누르는 이런 배팅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심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자기들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바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매매가 순간적으로 장세를 좀 휘감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서 기조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튼요, 현재 외국인 포지션은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매수로 점진적으로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렇다면 지수의 하락폭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제 산타랠리냐 연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보니까 S-오일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들 고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들 등의 또 배당주들도요 분명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월요일날 말씀해드렸던 거 부패식이다. 1950 무조건 쓸어 담자. 지금 오늘자 시황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이미 바닥은요 저는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통과했고요. 다만 일정한 기간이 살짝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해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정과 확인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펼쳐지고요. 제가 말씀해드렸던 11월 말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이 저점이라고 했는데요. 12월 말 이제 다 왔으니까요. 기분 좋게 매수하고 올해를 넘기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분명히 장세가 간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수급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차별화, 집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업종 대표주 위주로 집중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업종 대표주 위주로
집중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들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업종 대표주 중에서도 지금 경기 민감주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조선사하고 금융사입니다. 금융지주사 두 개 업종은 반드시 탑픽으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돌발 악재 나오면은요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 악재지만 바로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돌발적인 이러한 심리적 충격으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까지 제자리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같이 던져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끝으로 코스닥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긴 하지만 기관에서 아직까지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고 역시 코스닥을 땡길 만한 가장 큰 주체가 없다. IT 부분인데요. IT 부분에 좀 그 기대치는요. 1월 이후에 이 삼성전자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고요. 그래서 당분간 올해 말까지는요. 일단 코스닥 시장 굉장히 없다 이래 보시고요. 내년 초 1월 효과, 소형주 효과 때 어떠한 내용의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차별화가 진행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코스닥 비중은 20% 이내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코스닥은 내년 1월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하셨고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고 보여지는 코스피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일단 사놓고 해를 넘기자 하셨습니다. 좋아 보이는 섹터는 역시 조선업종 빼놓지 않으셨고 금융 쪽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첨언해 주셨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에요. IBK 투자증권 박송환 차장님 불러보겠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일 이제 좀 많이 오르다가 사실 후장 들어서 거의 다 상승폭이 반납돼서 많이들 아쉬움이 남는다 하셨던 그런 장인데 전일 수급 특징 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전에 한 1,000억 정도 현물을 일단 사줬었는데, 삼성전자 다시 샀어요. 최근에 조금 파는 것 같았었는데, 장중에 2% 넘게 오르면서 143만원까지 가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네이버 역시 사랑했었고, 삼성중공업도 3일째, SK텔레콤도 3일째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조금 전에 이제 금융주 괜찮다는 얘기 있었었는데, 외국인들은 신한지주에 LC당초 관심이 좀 있었었죠. 화면은 안 보이지만 외국인들은요, 자동차주 위주로 집중 매도를 펼쳤었는데, 기관은 그렇지만 현대차 그리고 내려가 보니 현대모비스까지 하락하든 뭐하든 간에 일단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12거래 연속 지금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2만 원 방어가 기관 때문에 됐죠. 현대모비스도 어제 121 이평선 기관 때문에 겨우 일단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엔저는 물론이고 통상임금 이슈까지 이 겹악질 속에 자동차주는 힘겨워하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사는 LG화학과 고려아연의 공통점은 30만 원 트라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종목 확인해보죠. 자, 외국에는요, CJ ENM을 벌써 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 포기 설 이후에 아니다 부인했는데도 전전에 급락했었고 전일은 2% 정도 드디어 반등이 좀 나왔었죠. SM 외국인들이 샀고 메디톡스 어제 독점 계약 체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호재거리 있었고 외국인들도 매수했습니다. 차바이오엔도 해외 병원 성장성 모멘텀이 나왔었는데 어제 5%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외국인이 메디톡스와 함께 차바이오엔 담았고요. 다음도 다시 한번 매수를 재개했습니다. 기관은 일단 삼성이 지금 이제 주주로 참여한다. 삼성전자가요. 그런 소식이 있고 오늘 아침 호평이 쏟아지는 원희가 EPS 제일 많이 샀습니다. 성광밴드, 이오테크닉스, 코텍, 조이시티 순으로 매수한 모습이네요. 네, 차장님 오늘은 특별히 삼성전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4분기 영업이익 10조를 하회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노이즈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조 이상이 여전히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조 미만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9조 5천억에서 9조 8천억 정도까지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서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화재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같이 되고 있지만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 5S의 판매 호조에도 아이폰 5C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개설이 기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또한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9천만 대 정도를 넘어섰지만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있고 마케팅 비용이 또한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4년에는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 및 수익성 압박, 시스템 LSI 및 OLED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 돌입으로 2012년과 13년에 보여준 폭발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꺾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나 삼성전자의 현금 운용 및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2013년 말 55조 8천억 원에서 24년 말에는 73억 1천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좀 주주 환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향후 배당 증가와 함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14년 기준 PER이 6.5배 그리고 PBR이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요 IT 업체들의 PER이 14.5배 그리고 PBR이 3.1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디스카운트가 확대되고 있고요. 따라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절대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140만 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5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ENM입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최근에 게임 사업부 매각과 관련된 루머가 장중에 돌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주사 규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CJ게임스 지분율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향후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성과 그리고 카카오 내에서 어떤 상위 랭킹을 석권하면서 경쟁업체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임 사업부 매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어떤 유예기간 연장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CJ게임스 제3자 유상증자 등 여러 방법이 논의 중에 있고요. 지주회사 규전 요건 충족을 위해서 게임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의사결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제 게임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음소거가 사실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추측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추측되고 있고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의사결정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센티에서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기업 가치 마진 5선까지 주가가 하락했던 걸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방송 부분 예상 가치가 6,100억 원, 여러 가지 게임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8,070억 원 정도의 그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 가치 부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싸다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가치 마진 5선 도달에 따른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판단이고요. 현 주가는 내년 예상 PBR이 0.8배 수준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최저점 수준인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500원 언저리 늘목 매수와 목표가 36,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SM인데요. 12월 19일 제외하면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리테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2년 3분기의 어닝 쇼크 이후에 두 번의 과도기, 즉 일본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의 개편 그리고 별도에서 그룹사 시너지 구축으로 성장통을 겪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 1위, 국내 1위 엔터사의 위상을 보여줄 전망인데요. 엔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SM의 엑소 그룹을 기반으로 중국 반응이 빠르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소녀시대라든지 기존의 어떤 일본 중심의 어떤 부분에서 엔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중국 시장에서 상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현재 음원 불품 유통 비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음원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직 형성되지 않은 중국 아이돌 시장 틈을 철저한 현지화와 함께 높은 퍼포먼스 퀄리티로 겨냥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SM의 중국 음악 시장 진입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SM 엔터의 본사 그리고 SM CNC 그리고 드림메이커와 같은 그룹 시너지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4,0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CJENM 게임 사업부 매각 루머로 고생하고 있는데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박성환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미국발 모멘텀 전혀 없었었죠. 종가상만 따져봤을 때 롤러코스터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었던 전일 실망감도 사실 컸었습니다. 2000회복은커녕 1포인트 오르면서 1970선대 초반에 여전히 머물렀었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되더니 역시 반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쉬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그 전일 많이 올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엔저 때문에 어제 사실
사실 전강 후약 패턴이었고 자동차주가 급락했다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오늘 일본 BOJ 회의 결과가 엔저 리스크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서 오늘장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죠. 스튜디오에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단 코스피 약간 더 밀리는 것 같은데 보합세로 출발하네요. 네, 약보합으로 코스피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답답한 모습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 그 0.11% 하락한 1972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음봉이 좀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약간 이제 경기 민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쭉 흘러내리면서 장중에 마이너스도 갔다가 올라오면서 올랐다고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일단 시가는 좀 약세게 출발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은 어떤 기다리고 있었던 호재가 발생을 하면은 정작 그날은 못 올랐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에 이렇게 후발적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들 생각한다라면은 오늘 비록 시장은 조금 미미할지 모르지만은 장중에 잘만 하면은 한 1985포인트 선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저께 빠진 거에 반을 좀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시장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한국전력이 약보합권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어제 상승은 좀 미미하지만 어저께 한 3%대 하락을 보였던 것이 오늘은 조금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좀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종목군들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면서 어저께 좀 빠졌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은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금융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일단은 오늘은 강보합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0.2% 상승을 해서 48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가 자체를 본다라면은 한 8, 9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500포인트가 무너진 다음부터는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낙폭과대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 매수할 수도 있다. 500포인트 때까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저점 매수했다가는 좀 손실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는 그래도 조금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J 오쇼핑, GS 홈쇼핑도 보합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약간은 하락 종목보다는 좀 상승 종목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장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조금 아침에 조금 오른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급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코스피는 일단은 상승 전환을 했어요. 보합권 정도에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시작했고, 약보합권에서 바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니케이 어제 6년의 고점이었죠. 니케이가 이제 16,000 가나 하는 분위기 속에 오늘 니케이도 역시 예외 없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살짝 뉴욕이 그랬듯 쉬어갑니다. 0.4% 정도 하락해서요. 15,790포인트 정도에서 니케이가 개장을 했네요. 이어서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달러원이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요?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일 달러원 장중에는 10원 이상이나 급등했었고 종가상으로도 1,060원대 회복을 했는데 안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일본 BOJ 회의 잡혀 있다면서요? 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 이후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이전 유로당 1.38달러 수준을 넘나들던 달러 유로 환율은 테이퍼링 결정 이후 1.36달러대까지 하락했고 엔달러 환율은 104엔대
상향 돌파하며 현재 104.2엔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우리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봐야 하는데요. 올해 9월에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현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요. 구루다 일본은행 총재가 만일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경우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엔화는 강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의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4분기 중반까지 엔달러 환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는데요.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내년 3분기 중 추가 소비세율 인상 이슈가 불거져 나올 수 있어 향후 엔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수주간 환율 흐름을 발목 잡았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오랜만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8원 상승하며 1060.1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진 데 따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선물하는 대비 1.1원 상승에 그치며 1063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3차 양적 완화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달러화가 뚜렷한 약세를 보이지 못했던 만큼 향후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엔화는 약세로 가면서 오히려 원엔 환율 흐름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선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달러원의 추가 상승은 여기서 큰 폭 나오기 좀 어려우니만큼 엔화 약세가 얼마나 더 빨라지는지 보면서 원엔 환율의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분석으로 환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BOJ 앞두고 있는 시점, 어제 엔저 리스크 때문에 급락했었던 자동차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부품주까지, 특별히 만도는 장중에 두 자릿수까지 급락을 했었었는데, 오늘 반등을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지, 아직도 지지부진한지, 역시 자동차로 먼저 한번 시작해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익 IPS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환권 행사했다. 라는 소식에 전략적으로 조금 더 원익 IPS하고 곤고한 관계로 가는 것 아닌가?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아침 개장 전에 쏟아졌었는데요. 원익 IPS 흐름 같이 한번 보고 내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지텍 시스템도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개장했거든요. 이 이슈도 뒷얘기 한번 풀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돌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우엔터가 오늘 미얀마 가스전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최근에 이 모멘텀으로 계속 오르더니만 오늘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주부터 돌발 종목으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갈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 오늘 좀 반등하는지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운수정비 업종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이 3대 악재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원고죠.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가치가 좀 상승한다. 결국에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출하는 수출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면 역시나 대외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은 이 우리 대한민국에 좀 취약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원화의 강세와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엔화의 약세입니다. 사실 엔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서 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테이퍼링의 규모가 좀 온건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엔저에 대한 기조는 유지가 되겠지만 큰 충격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있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테이퍼링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이 엔저에 대한 가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엔저에 대한 부분을 좀 중기적으로도 계속 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시장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BOJ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 의지를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엔저에 대한,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저의 가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산의 수출 경쟁력, 일본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고, 일본과 가장 경쟁국인 이 대한민국,
특히나 자동차 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어제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운수장비 업종, 특히 자동차 업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이 통상임금 판결로 자동차 업종에 일단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이 두 가지 악재가 좀 있었는데 여기다 통상임금까지 가세가 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상여금에 이 통상임금이 포함된다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업종에도 역시나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나 기본적인 가장 큰 악재는 환율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단기적으로 운수장비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거래일의 시비에 대한 전환,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시비 전환, 이 부분으로 좀 밝혀졌고요. 이 원익 삼성의 전환권 행사 자체가 굉장히 좀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 삼성이 이 주가 변동폭 확대가 이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했던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기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주당 가치의 희석은 향후에 이 삼성과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강화를 통한 성장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부분으로 상세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물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익 IPS 전환 청구 행사로 인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거보다 삼성과의 전략적 관계를 통한 향후의 미래 기대감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결국에는 밑꼬리를 좀 달고 양호한 수준에서 좀 맞춰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좀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8,500원대에서 뭐 박스권으로 한 9,300원대에서 좀 매매를 해보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다면 조금 기회는 낼 수 있다. 그러나 뭐 9,300원 이상 뭐 만원대 가격을 좀 트라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을 좀 소화해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수급 재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인데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좀 동반한 급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까지 이 디지텍 시스템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상태였고, 결국에는 이 전거래일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 거래량을 좀 많이 터뜨리면서 강한 양봉을 좀 뽑았다. 이 부분에 좀 의미를 좀 말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연말에 쇼 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목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간 이 디지텍 시스템 역시도 이 숏 물량,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연말로 갈수록 좀 이 부분에서 이 쇼 커버링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런 쇼 커버링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 만약에 내일도 강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일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내일 어느 정도의 좀 물량을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쓰셔야 된다. 라는 이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인데, 이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가 부양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부터 이 미얀마 가스전의 손익이 좀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이 대우 인터의 집계된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가스 판매 단가와 예상 손익 모두 추정치보다 어느 정도 좀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가스전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1월 가스전 매출액이 2,200만 달러 수준임을 확인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50%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스전으로부터의 예상연금 흐름이 사실 기존 추정치 이상으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가스전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가스전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대우인터 전체적인 재평가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전 수확기가 좀 도래를 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이뤄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일단 목표가도 좀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단 움직임은 굉장히 좀 급등을 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어떤 신규 매수를 진입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적어도 조금 음봉 정도는 나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주봉상으로는 사실 4만 원이 좀 깨지면 강하게 좀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라는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격대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홀딩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우인터까지 돌발 종목군 분석 들어봤습니다. 어제 대한항공이요 3조 5천억 가량의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죠. 지원을 받게 되는 한진해운의 오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주게 되는 대한항공은 그것 정도는 아니고 아주 미미한 상승세인 것 같고요. 네이버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진짜 진격의 회장님이 아니라 진격의 네이버네요. 그리고 테이퍼링 때문에 금값이 온스당 1,200불이 확실하게 깨졌죠. 3년 내 최저치까지 밀리면서 오늘 금값 관련주 대표주자인 고려아연이 최근에 또 좀 오르는 것 같다니 바짝 밀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주 분위기는 또 상당히 좋아졌어요. 최근에 조금 OCI가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뭔가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한진그룹주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죠. 대한항공이 일단 SOE를 한 3천만 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네. 2조 2천억을 마련을 하고 또 구형 비행기를 조기 매각을 해서 10세대나 한 2,500억 정도를 마련해서 한 2조 한 4천억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거기다가 내년에 이제 한진해운이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참여를 한다. 엄청나게 돈을 이제 퍼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이 이제 한진카라고 이제 분사가 되면서 한진해운을 떨어내려고 했어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뭐냐면 이제 자식을 좀 버리려고 했다가 다시 껴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좋지 못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SOE가 어떤 회사입니까? 고배당을 주로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하필은 또 이제 이번 배당을 좀 받지. 한 일주일만 참으면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포기를 하고 한진해운에다가 자금을 투여한다는 부분들. 중요한 건 이제 해운 업황이 내년에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나아졌다는 게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확연히 나아졌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에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니까 이 투자는 유용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해운 업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것뿐이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기대치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크게 발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재무적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띄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강보합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저께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라인 한 28,000원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 제가 보기에는 28,000원이 이미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켜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만서도 단순하게 지켜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은 있고 주가 상승 자체가 탄력이 쉽게 붙기는 힘들다. 올라가 봐야 한 3만원, 한 31,000원. 그렇다면 뭐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한진해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죠. 거의 내년에 한 3조 한 4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해운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바로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 업황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고, 일단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업황만 뺀다라면은 일단 재무적 리스크가 확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재무구조가 탄탄해졌다고 해서 뭐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올라오더라도 한 7,000원대에 오게 되면은 탄력도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가 정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진격의 네이버, 진격의 거인이 아니라 진격의 네이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인이 지난 11월 11일인가요? 그때 3억 명이 돌파했다고 한번 성대한 잔치를 한번 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3억 1천만 명이 돌파시켰다. 계속 순중 가입자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제 SNS 서비스를 하는 최대 업체인 페이스북이 동영상 광고를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의 효과가 다른 SNS 업체들로도 파급이 될 수 있다. 일단 그 페이스북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본다라면은 충분히 매력도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어찌됐든 한 4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더 간다고 한다라면 8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80만 원대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올라오더라도 과거처럼 최근 몇 달처럼 급등세, 강세로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 우상향을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금값이 하락을 했죠.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향후 금값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아이언이 오늘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값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 가지고 투기적 자금이 일단은 이런 원자재 쪽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금값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고려아이언 역시 연동돼 가지고 주가가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29만 원, 그러니까 28만 7천 원 정도에서 28만 5천 원 정도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겠고, 일단 주가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강하게 예전처럼 올라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태양광주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 전환됐고, 또 OCI가 미국의 이제 태양광 발전 단지를 설치한 것 중에서 첫 이제 전기 생산을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주가 오래간만에 또 이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태양광주 관련된 뭐 OCI, 하나케미칼, 뭐 웅진케미칼,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최근 한 두어 달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 업체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뭐 중국, 유럽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실적이 그에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기대감은 살아있다마는 실적이 아직은 조금 유연하거나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이제 시각이 좀 팽배해지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은 간을 본 것이다. 태양광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는지. 근데 일단 좋아지는 쪽으로 일단 시장이 간을 본 거고, 그렇다면은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뭐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발적인 요소로 내년부터 좀 혹은 올 연말 내년 초부터 상승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이들 기업군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서서히 확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길게 본다라면은 좋은 흐름을 띌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다만 어쨌든 최근에 빠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한 18만 5천 원대까지는 뭐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태양광 관련해서는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은 한 22,0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어도 그 이상 가기에는 조금은 힘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양광주 종목별로 또 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이제 SO일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진 쪽에서 SO일 지분 대부분을 이제 아람코 쪽에 블록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걸리는데, SO일 주가 역시 고배당주가 연말에 또 특이한 이슈로 좀 힘겨워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SO일 중심으로 살펴보겠고요. 오늘 게임주도 희비가 좀 엇갈려요. 이스트 소프트는 중국 모멘텀 때문에 한 4% 정도 급등하는데 반해서 어제 하한가로 맞췄었던 드래곤플라이는요, 오늘 추가로 한 6% 정도 더 내립니다. 7%나 밀리네요. 그리고 우리 ENL은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또 이런 종목은 또 추가로 급등합니다. 되는 종목만 되고 안 되는 종목은 진짜 안 된다는 것이 이 두 종목에서 드러나네요. 그리고 정몽준 테마, 어제 특별히 현대통신이 상한가로 맞춰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SO일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김영관님. 네, 일단 SO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진그룹이 이 자산을 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SO일의 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제시가 되면서 전거래일에 소폭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견조하게 강보합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 전일에 열린 이 경영 설명회에서 한진이 SO일 지분의 대부분을 이 아람코의 블록딜 형태로 좀 매각을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거고요. 내년 1분기 중에 일단 1대 주주인 이 아람코가 만약에 SO일의 지분을 다 받아간다면 사실 뭐 오버행 부담이 과연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대 주주가 물론 뭐 매각을 시장에서 뭐 장내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대 주주인 상황에서 과연 지분을 그렇게 쉽게 매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오버행에 대한 이슈들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SO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7만 원대 부근에 굉장히 많은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은 뭐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됐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또 이 뭐 수요, 그러니까 이 원유, 기름에 대한 수요들이 과연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못 오르는, 오히려 정유보다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을 좀 개발해야 된다라는 강한 붐이 좀 일어나면서 좀 오히려 정유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연말에 또 고배당 중에 하나인 이 SO일이 연말에 이 고배당에 대한 매력을 뭐 톡톡하게 좀 느끼지 못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일 수 있는데, 보통 근데 이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 빠르게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 그리고 조금 늦게 되면 10월에서 11월 정도의 시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반영됐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인 뭐 72,000원대 가격을 쉽게 하향 이탈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물론 이 상단에 대한 답답함도 있겠지만 하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지지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카발2가 중국 진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인데, 일단 기술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2만 원대까지의 매물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그리고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갔다 좀 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중기적으로 또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나 숫자들이 좀 찍히기 시작하면 매물대는 그렇게 좀 답답한 이 매물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발2의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 내년 하반기에 중국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발2의 수출 대상국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중국 이렇게 모두 5개로 좀 늘어났고요. 역시나 이 중에서 가장 이 파급 효과가 큰 거는 중국 시장 아닐까. 이 중국 최대 포털 소우의 자회사인 창유의 이 중국 게임 업계에서는 3위 규모 사업자인데 대표적으로 전 세계 누적 가입자 1억 명을 돌파 천룡팔보 시리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회사와 창유와 이 MMORPG라고 하는 이 카발2의 중국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게임주죠. 드래곤플라이도 일단 뭐 혁신안이 좀 발표를 했음에도 일단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 개발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그리고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사업 강화 등의 계획을 좀 밝혔는데, 최근에 이 드래곤플라이가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 온라인 개발을 중단한 부분, 그리고 교육 애플리케이션 사업에서도 일단 의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풀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제와 오늘 주가를 좀 강하게 억누르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상태에서 뭐 너무 많이 빠졌다 좀 들어가 보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조금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좀 접근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ENN 같은 경우에는 오스람과 특허 계약을 함으로써 이틀째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독일 오스람과 백색 LED 화이트 컨버전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스람이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 일본 등이 출원한 100여 건의 백색 LED 특허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을 해서 패키징과 모듈 사업의 필수적인 특허 이슈로 모두 해소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술적으로는 일단 3,100원, 뭐 3,200원 정도의 이평 저항을 좀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역시나 3,000원대 부분에 매물대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정몽준 회장과 관련된 이 정치 테마주들, 이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 출마 부분과 관련된 시사를 좀 함으로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년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유력하게 정몽준 후보가 거론되고 있고, 정의원 자체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선거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표출을 했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시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좀 관련된 종목들 다 상승시키는 재료로 좀 작용을 하는데, 역시나 정치 테마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오늘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뭐 이런 정치 테마주를 좀 따라잡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몽준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자동차 완성차 업체 빅3가 그렇게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자동차 부품주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한 1%씩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반등세를 조금은 잡아가고 있는데 부품주는 또 반등이 이만큼 나와주고 있는지, 어제 사실 급락폭으로만 보면은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주, 작은 중소형주 타격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에 조선과 금융 좋다라는 의견이 한번 있어서 오늘은 조금 조용해 보이긴 한데, 뭐 향후에 좋다면 충분히 매수권 여기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일단은 자동차가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한번 봤으니까 부품주 위주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뭐 완성차 업체에 좀 강한 이유는 이제 부품주들이 중소형 업체보다는 대형 업체들이 이런 통상 임금이라든지 엔저 우려감에서는 조금 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어저께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결국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엔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통상 임금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다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인건비, 예, 그렇죠. 인건비 자체가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이쪽 노조들이 강성 노조들이거든요. 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합판이 됐기 때문에
법이 이제 뭐 통과라기보다는 이제 노동계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대한 임금의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자동차 부품주의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 또 이로 인해 임금 상승에 인해 가지고 성장성이 또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동시 작용했던 것 같아서 급락세가 나왔었고 반등이 좀 미미하다는 부분들. 다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지금 해외 공장을 많이 이전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일시적인 조금 흔들림은 있겠지만 통상 임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뭐 꺾이거나 뭐 회사 자체가 뭐 위태위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한번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저는 오늘자 한마디를 은행주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은행주들이 어쨌든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에서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또 대출이 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앞으로의 전망이 좋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최근에 좀 올랐죠. 2, 3일 동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이 높고 이번에 오른 것은 매물대 조금 기간 조정 행보한 이후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대 돌파에 따른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분 은행주를 편입을 해가지고 좀 더 길게 끌고 가신다라면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수익을 좀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은행주 가운데서도 좀 탑으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주 지주를 좀 탑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들 왜 이들 은행주를 관심 있게 보냐면은 이들 은행의 특징은 비은행업 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었던 회사인데 은행업마저도 본업마저도 개선된다라면은 실적 개선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차트적으로도 제일 좋은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꾸준한 관심을 갖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탑2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멀리 압구정에서 계속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오늘장 한마디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일장 어떻게 보셨는가도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살짝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전략이 어제도 또 유효를 했는데요. 어제도 뭐 사실 2000포인트 부근에서 결국엔 고점을 형성했고 밑에까지 좀 다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제 전략에는 계속적으로 좀 변함은 없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1%를 올랐는데 뭐 유럽 시장이 1% 올랐는데 왜 국내 시장만 미진하냐? 일본 시장은 좋은데 왜 국내 시장만 미진하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신흥 시장과 이 선진 시장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단적으로 좀 비교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어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미국 테이퍼링 이슈 불안감이 좀 가시면서 미국 시장은 1% 올랐는데 국내 시장은 왜 못 오르느냐? 왜 못 오르느냐면 결국에는 이 경기 개선의 속도에서 있어서 미국 시장, 그러니까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특히 대한민국과 이 선진 시장을 비교했을 때 경기 개선의 속도에 있어서는 좀 단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개선 속도와 국내의 경기 개선 속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신흥 시장과 선진 시장의 디커플링, 특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과 대한민국 증시의 디커플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안에서 뭐 왜 우리나라는 못 오르느냐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기회를 좀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도 큽니다. 그러니까 1960포인트 선에서 매수하고 2000포인트 부근, 1980포인트 부근에서는 현금화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현금화를 하셨어야 됩니다. 어제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다 또 현금화를 좀 하셨다가 좀 음봉을 기다리시는 부분이 맞지, 선진시장, 불안감이 가셔서 상승하니까 국내 시장도 당연히 상승하겠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시장과 국내 시장, 대한민국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으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일본 시장이 최근에 거의 뭐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한민국 시장보다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엔저가 되면서 수출에 대한 부분이 그간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 조금 경쟁적으로 밀려왔던 부분들이 다시금 일본 시장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 전체적인 어떤 또 내수 부양과 겹쳐서 일본 시장의 어떤 계속적인 경기 개선과 상승,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 시장보다 좀 떨어진다. 이 부분도 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퍼링 규모가 만약에 경기 개선 속도, 미국의 경기 개선 속도가 빨라져서 테이퍼링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면, 물론 다른 나라, 특히 선진 시장은 뭐 완전하게 좀 불안감이 가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수 있다.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선진 시장보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감이 가셨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차분한 전략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데 우리 왜 이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아주 깔끔하게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은행주 꾸준히 관심 갖자, 두 종목도 알려드렸죠.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우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기관 매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일단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1980선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선물 시장 분위기 같이 알아보고 필요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주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늘 함께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일 변동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장중으로만 따졌을 때 한 5p 정도가 빠지는 걸 봤는데, 오늘 아침 그래서인지 되돌림이 조금 나오는 듯하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 자체가 많이들 좀 혼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장만 왜 이럴까 답답해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반등치는, 누구나 좀 알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기본 이평선, 보조 지표 다 나오는 상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심리의 상단까지 어제 시가에서 터치를 하면서 거길 뚫어내지를 못해서 되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황금 라인을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로 보자라는 얘기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승천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생방에서도 무슨 얘기였냐면, 거기까지 빠질 겁니다. 근데 설마 빠질까 했다고 합니다. 다들 리딩을 잡을 때도. 근데 정말 거기까지 빠지니까 상당히 좀 어이상실이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시장이 진바닥은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고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상승 쪽으로 가려면 조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어제 이제 부합을 못한 건요, 통상임금은 핑계인 것 같고요. 엔달러 추이, 글쎄요, 그것도 지금 캐리 트레이드 자금하고 위치를 놓고 보면 좀 핑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포지션이, 일단 파생 포지션이 안정적으로 구축을 좀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강하게 가고 싶지만 외국인들의 자금 추이겠죠. 숏이냐 롱이냐인데,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 이쪽 부분과 함께 중국과 아랍계 자금의 유입 자체 속도가 지금 느리거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유럽계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지금 지속성이 안 나와서 박스권을 좀 만드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오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 공포 매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충분히 상승 쪽이 나올 수 있는 가닥이 있겠고요. 전일 약세 너무 심했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약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반발 상승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어제하고 비스무리하게 일단 어제하고 비슷하게 출발을 했다가 변화가 났어요. 개인들은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즘 연속성 매도 출발이 되고 있겠고요. 외국인들 매수세 좀 지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 외국인들 핸들링 잘합니다. 한 300억 규모 가지고 핸들링을 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잡다가도 아닌데 조금 심리가 불안 심리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매수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기관계, 현재 금융투자창구 쪽과 투신 쪽 창구가 어제하고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죠. 대박 플러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음 주 되게 중요한 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2주였나요? 3주 동안 외국인 수급 잘 봐라. 외국인들을 따라다니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게 바뀔 겁니다. 대박 플러스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 주 봐야 될 수급 주체가, 주도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투신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속이 된다라면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한다. 콜옵션 추이, 9시 15분까지는 콜옵션 쪽의 시장이 상당히 초토화가 돼 있다가 거래가 없다가요. 이게 잠깐 증가가 됐었습니다. 움직임들이 나오다가 다시 지금 풋옵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의 메이저들의 자금은 지금 자신들의 기존 포지션을 구축시키는 상태, 즉 강화시키고 있는 누적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만의 지금 매수 매도로 반복을 하면서 변동을 좀 만들어내는 변동성 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옵션, 콜옵션, 풋옵션, 수요일날 오후장부로 우리가 좀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가격론이 왔고, 요건 다음 주 정도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 추세선상으로 지금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쪽 보면 동반매세, 백어데이션 상태이지만 바스켓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긍정으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바스켓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대응 전략은요,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확대되면 계속 매수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게 3분봉 신호등이죠. 갈팡질팡 하다가요, 올라타는 모습들이 녹색등 이탈 나오다가 녹색등 지지 나오고,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단기 추세제가 상승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굳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했지만, 여전히 거기서 스위칭 매도를 하고 나서 매수로, 마지막 부분에서 매수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선물항 5장에서도 잡아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관점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흔들어내는 거 지금 위아래 진폭 만드는 거 외국인인 거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금일 마지막 포인트 쪽으로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금일 황금 라인은 259.65로 설정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올라타면서 지지력 나오면서 위로 슈팅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다라면 매수 쪽으로 계속 일관해서 한 땀 한 땀 수익을 챙기시고요. 이탈 나온 매도 포지션으로 한 땀 한 땀 챙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황금 라인 259.65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봤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부업권에서 엎치락뒤치락 방향성 없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전에 급락했었던 자동차주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등한다라는 것이고요. 주말에 강추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연말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